시골살이 잘 말고 그냥 살아보려고요. 2021년 1월 28일 그저의 시골 촌집에서 안녕하세요. 화양연화입니다. 10시쯤 아점으로 왕만두 4개를 먹고 커피 한잔 마시며 컴퓨터를 켜고 이것저것 열어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메일도 보고 가계부도 쓰고 블로그도 확인하고 유튜브도 열어봅니다. 아침 일과죠. 밖에는 거센 바람 소리 때문에 소란스럽습니다. 나 자신을 견디며 삽니다.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이윤주 씨는 나를 견디는 시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녀의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혹여 계획한 인생의 처음이 어그러져도 첫 키스가 한심하고 첫 섹스가 엉망이며 첫 직장이 개차반이고 첫눈 오는 날 집에서 막힌 변기를 뚫고 있다 해도 수많은 다른 처음들을 위해 과거의 처음 따위는 상큼하게 폐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신도 말했지 않나. 모든 사랑은 첫사랑이라고. 살만한 때와 살만하지 않은 때의 낙차를 줄이는 데 생을 소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도 그중 하나다. 내가 할 일은 욕망의 청위를 분별해 지나친 꼴값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때 제동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살만하지 않은 때의 나이다. 몸이 자주 아픈 이에게 왜 그렇게 자주 아프냐고 묻지 말아달라. 아프지 말라는 말보다 때로는 아파도 괜찮다는 말이 필요할 때가 있다. 좀 아프면 어때? 쉬면 나아질 거야. 사람이 아플 수도 있지. 어떻게 맨날 건강해? 이런 심플한 말이 아픈 사람에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망한 사랑을 이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 한 번쯤은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도 심지어 죽어도 희미하게 사랑은 홀로 남아서 무슨 보따리처럼 유난히 거칠었던 어느 날 밤 발치에 놓여 있는 걸 본다. 너와 내가 변해도 없어도 그때 그게 사랑이 맞았다면 망했지만 멸종하지는 않았어. 오독하니 제 얼굴을 씻고 있는 그게 우리가 함께 망친 사랑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슬픔의 경중이 아니라 슬픔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나는 믿게 되었다. 슬픔은 굳이 전시될 필요도 없지만 꼭 폐기될 필요도 없다. 내밀히 숨쉬는 슬픔의 소리를 나는 가끔 집중해서 듣는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듯이 때로 슬픔의 소리를 타인에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너무 많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타인의 슬픔과 나의 슬픔 모두에게 예의가 아니다. 아무나 내 무릎을 수술할 수 없듯이 아무에게나 내 슬픔을 어찌해 달라고 응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타인의 무릎도 대체로 성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만 은밀히 공감할 뿐이다. 그리고 다만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을 없애버릴 수 없듯이 고통스럽다고 슬픔을 소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를 견디게 하는 변명들. 나는 누가 발주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변명하는가. 이해받고 싶기 때문이다. 이해는 받고 싶은데 설득되기는 싫은 고통. 그런 나를 견디기 위해 섰다. 당신이 왜 그토록 고단한지,
왜 그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는지, 왜 생각보다 근사한 사람이 못 되었는지, 아마 당신에게도 변명할 수 있는 언어들이 한 움큼씩은 있었나 보다. 저자는 첫 발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변명과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딱히 누구에게 주절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족하지 못한 나에 대한 궤변이라도 늘어놓고 위로받고 싶은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책짓질하며 더 나은 삶을 살자고, 더 좋은 사람이 되자고 다짐하지만 현실은 늘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약간 퇴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책이 괜찮은 위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자신을 견디며 삽니다. 참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질 때마다 거울을 보며 잘 견디자고,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지나갈 것이고 언젠가는 추억하며 그때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괜찮았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올 거야 하며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대부분 경쟁자이고 타인일 뿐이니 늘 외롭고 동동 홀로 떠있는 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내 밥그릇을 빼앗거나 나에게 직접적인 가해를 행사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불안하고 못 믿고 몸을 사렸습니다. 그런 때 도피처가 필요했습니다. 글을 쓰고 여행을 다니고 몇 안 되는 친구를 만나지만 정작 자신의 허점이 무엇인지, 결핍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방황하기 마련이지요. 채워도 차오르지 않는 애정을 계량만 하다 시동이 자꾸 꺼지는 줄도 모르고 살만하지 않은 때에 이르렀어야 나를 최후에 떠받치는 삶의 알맹이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가출이 아닌 출가를 하고 싶다거나 할머니의 발톱, 딸들의 치마, 일기의 변명에 관한 에피소드를 읽을 때는 나도 그랬는데 하고는 씁쓸한 공감을 했습니다. 저자는 고통의 실체를 입히려고 페이스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언어로 바꾸면 눈에 보이고 상대적으로 대책이 보입니다. 고통과 마찬가지로 기쁨도 잡아둔 만큼은 더 머무르기 때문에. 이 책은 나의 34개라는 부제가 있는 책입니다. 인생의 꽃이라고도 하고 파티의 끝이라고도 하는 30대의 언어로 쓴 글입니다. 나는 그 곱절이나 나이를 먹은 60의 나이인데, 그런데 왜 이 책을 읽었을까요? 세월의 경험치가 많아도 여전히 사는 것이 불안정하고 질문은 늘 존재합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완전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탄탄한 문장력에 끌렸다기보다는 한 번씩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포장 없는 말들이 쿡쿡 내 옆구리를 쑤셨습니다. 그래, 그렇지, 나도 그랬어. 그렇게 공감하면서 상처에 덮개가 앉은 딱지를 하나씩 떼어낸 기분이랄까요? 나를 견디는 시간이라는 말이 주는 강한 이끌림. 나는 그랬습니다. 평생을 견디며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꿈을 꾼다거나 기다린다거나 하는 희망도 없이 그저 견디며 이 생이 얼른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은 불행 쪽으로 저울이 더 심하게 기울어진 삶에 균형을 맞추고 사느라 지치지 말자고, 잘 견뎌야 한다고 자기 체면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이쯤에 와서는 그 주문조차도 무색하게 평안한 상태가 되어가지만 기억 속에서, 추억 속에서 송곳처럼 두드러져 나를 찌르는 질문들이 가끔 아픕니다. 저자가 SNS를 하는 이유와 슬픔에 관한 생각이나 자신을 향해 묻는 질문들이 30대나 60대나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에 사람 사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로 맴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저자의 말을 들어주기만 했는데 내가 위로를 받은 느낌이랄까요? 오늘은 책을 읽은 소감을 썼습니다. 저녁은 코다리찜과 고구마 잎을 넣은 된장찌개와 텃밭 월동초를 뜯어와서 갈치 속젓에 쌈을 싸먹고 기리와 현미와 흑미로 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야식으로는 곤약 쫀디기로 해결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녹음하는 시간이 한밤중이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집안에서 집콕 방콕하는 날이었습니다. 집콕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밤하늘에 보름달이 환하게 떴습니다. 비행기도 한 대 지나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